여러분,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조금 붓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거나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할 건강 신호들과 그에 맞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역시 같은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은 불편함으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손발이 아침마다 조금씩 붓거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거나 아무리 잠을 자도 아침마다 피곤이 몰려오는 것들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는 없을까요? 김순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활발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밤 짠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싶어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목도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부었고 평소보다 소변량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가족들에게 말씀드려도 엄마,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혈압이 치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120 정도였던 혈압이 갑자기 180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놀란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그때서야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처음 손발이 붓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훨씬 일찍 발견하고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큰 병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손발이 붓는 증상은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소변 색깔의 변화 역시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주는 작은 신호들을 이상 징후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붓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치질 후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지, 소변을 볼 때는 색깔이나 양의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이면 내 몸의 변화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될까? 하는 망설임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안심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바쁘게 움직일 일도 줄어들죠. 자유로워진 시간은 분명 축복이지만 동시에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벽에 잠들고 늦은 오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며칠 지나면 금세 회복이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건강을 갉아먹어 갑니다. 박종호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68세인 그분은 30년간 군에서 복무하신 후 3년 전에 전역하셨습니다. 군 생활 동안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새벽 6시 기상, 정해진 시간 식사, 밤 10시 취침이 수십 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역 후 자유로워진 생활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해방감에 기뻤습니다. 밤늦게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고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식사 시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드시곤 했습니다. 게다가 할 일이 줄어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간식도 늘어났죠.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5kg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체중은 15kg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혈당이 140을 넘어섰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의사는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방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내 생체 리듬이라고 불리는 이 시계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패턴에 맞춰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패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도 엉망이 되어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은 가장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혈당 스파이크도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다시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니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취침 시간부터 정해보세요.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식사 시간도 점진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반 정도로 정해두고 가능한 한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래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가족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정작 어르신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 요즘 피곤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셔도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호소 뒤에는 중요한 건강 신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도 왜 이런 신호들을 놓치게 될까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왜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하실까요? 이정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인 그분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계시다가 5년 전부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죠. 그분은 이런 증상들을 며느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 숨이 자꾸 차네. 밤에 잠도 잘 안 와 하시면서 계속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피곤해 죽겠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좀 더 운동을 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조언하는 정도였죠. 며느리로서는 나름대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쁜 일상 때문에 그분의 호소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피곤하다는 말이 워낙 일반적인 표현이다 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면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이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질환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몇 달 전부터 나타난 증상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의사의 이 말에 가족들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계속 호소하셨던 피로감과 숨 가쁨이 사실은 심장질환의 초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힘들다와 같은 막연한 표현으로 모든 불편함을 나타내시죠. 반면 가족들은 이런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들면 당연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질병의 초기 증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쁜 현대 생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어르신의 호소를 충분히 들어줄 시간이나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괜찮다나 피곤하다와 같은 막연한 표현 대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해. 밤에 누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와. 예전에는 30분 걸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10분만 걸어도 힘들어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의 호소를 들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건강에 대한 대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어떨 때 더 심해지나요?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경험하는 몸의 변화들 중 상당 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예전보다 힘이 없어지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질병의 초기 증상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판단을 혼자서 내리려고 하시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는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다가 중요한 질병의 신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작은 변화에도 큰 병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최동규님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셨는데 퇴직 후에는 목공예를 취미로 즐기고 계셨습니다. 작은 가구를 만들거나 손자들을 위한 장난감을 직접 제작하시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목공 작업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숨이 찼어요. 30분 정도 작업하면 숨이 가빠져서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 심지어 평지를 걸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끔씩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새벽에 심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해석하셨습니다. 70세가 넘었으니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무슨 큰 병이 있겠어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다 있는 일이야. 좀 더 운동하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인께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병원에 가서 괜히 의사 선생님 시간만 뺏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며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부인의 계속된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동네 내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분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나서 흉부 엑스레이와 폐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에이, 이런 걸로 무슨 큰 검사까지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고 악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1년 더 늦게 오셨다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자기 진단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고 전문적인 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괜히 병원에 가서 괜한 걱정만 늘리고 싶지 않다는 심리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게 아닌데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의 의학검진은 병을 찾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이다라는 확신을 얻어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기 발견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입니다. 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심입니다.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안정감은 실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정기검진 외에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때는 언제든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나 평소와 확연히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병원에 가도 될까? 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담과 검진이 자신들의 본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의 건강 습관을 바꿔서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미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인 그분은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고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도 높은 편이었어요. 은퇴 후 처음에는 이제 편히 쉬자는 생각으로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중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근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 같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혈압이었습니다. 원래도 140 정도로 높은 편이었는데 150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그분은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강 정보들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루 1만 보 걷기, 주 3회 헬스장 가기, 완전한 식단 바꾸기 같은 조언들은 당장 실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20분씩 동네를 걷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5분도 채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10분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에는 15분, 한 달 후에는 20분을 목표로 한 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걷기가 점점 즐거워졌다는 점이에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할 때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했어요. 바쁜 와중에 빨리 식사를 해치우다 보니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자주 드셨죠. 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만들면 맛이 없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소금과 간장의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느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미각이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나갔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새로운 채소 하나씩을 사서 요리해 보는 것이 새로운 재미가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건강한 요리법을 찾아보며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7kg 줄었고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며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런 자신감은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친구들과의 여행도 계획하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는 이제 빠질 수 없는 일상이 되었고 건강한 식단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작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지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와 요리를 통해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네 번째는 변화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몸무게나 혈압의 변화를 기록하며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의지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 걷기 아니면 저녁 식사 시 밥 한 숟가락 덜어내기처럼 정말 사소한 것부터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